제가 이게 벌써 한 4주쯤 됐네요. 이 마산에 가서 한번 했습니다. 부마 민주항쟁과 민주주의라는 제목으로 사실은 전국 교사 연수로 준비를 했는데 대개 부산 경남 지역에서만 오셨다고 해서 이제 했지만 그래도 한 50분쯤 오셔서 굉장히 뜨겁게, 그리고 또 저야 서울서 내려갔지만 현지에서 사건을 겪으셨던 분들, 그리고 그때 고생 많이 하셨던 분들, 선생님들도 오셔서 또 생생한 증언도 해주시고 하셨어요. 제가 부마하고 처음 인연을 맺은 거는 뭐 사실 대학생 때 그러니까 부마를 겪었죠. 부마를 겪었는데 이 부마항쟁 30주년 때 박정희 체제와 부마항쟁의 역사적 재조명 이런 걸로 저 심포지움을 할 때 거기 나가서 이제 논문 한 꼭지를 썼습니다. 부마항쟁과 광주 항쟁을 좀 비교한다고나 할까요? 그런 걸로 이제 한 꼭지를 썼고, 이제 그게 인연이 돼서 부마 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의 제도적 과제 해결 모색, 요건 2017년에 열렸었던 토론회에 나가서도 거기서도 이제 몇 마디 좀 떠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글이 하나 있긴 있어요. 유신과 오늘의 거의 끝부분이죠. 이 제목을 저렇게 붙였습니다. 똘마니들, 역사의 주인이 되라. 똘마니들에 따옴 펼쳤습니다. 저 똘마니들이란 말은 제가 쓴 게 아니고 박정희가 쓴 겁니다. 이 부마항쟁의 주역이 되었었던 그 젊은 청년들을 박정희가 폄하해서 부른 말이었는데 그 똘마니들의 봉기에 의해서 박정희가 머리에 총 맞았죠.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부마항쟁을 얘기하려면은 YH 사건부터 또는 더욱 거슬러 올라가서 YH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78년 12월 달의 10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얘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리가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7월 30일쯤에 총선 선거란 무엇인가, 선거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20년 총선이 너무너무 중요한 총선이기 때문에 선거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또 얘기를 좀 풀어야 해요. 왜냐? 바로 이 총선이 있었죠. 이 총선, 이게 바로 2016년 지금 20대 국회죠. 20대 국회가 만들어질 때 아무도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때 솔직히 지금 뭐 패스트 트랙 어쩌고 저쩌고 이제 많이 얘기합니다만 박근혜 쪽이 180석을 넘어서 패스트 트랙 같은 거 전혀 문제되지 않고, 그리고 이 개헌을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정도를 얻으면 어떡하나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있었죠. 왜냐하면은 여당은 하나 나오고 야당은 셋이로 갈라졌거든요. 야당과 여당이 1대1로 붙어도 한국에서 보수한테 지형이 유리하다고들 흔히 얘기를 하는데 보수는 하나고 야당은 셋으로 나눠졌으니 아이고 이건 선거 해보다 만하다. 그러니까 수국 세력이 대승을 거두면 어떡하나 그러고 있었는데 막상 투표함을 열어보니까 의외의 결과가 벌어졌습니다. 저 땅덩어리에는 빨간 게 많은 것 같지만 저기 실제로는 그때는 뭐죠? 자유한국 새누리당이었죠. 새누리당이 121석을 했고 민주당이 123석. 그리고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호남에서는 국민의당에 석권을 했는데도 민주당이 제1당으로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이변이라고 했는데 아무도 이 선거가 있고 6달 뒤에 촛불이 켜질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박근혜 정권의 몰락하고 박정희 정권의 몰락이 평행이론처럼 같이 다가왔어요. 이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기 10달 전에도 총선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아직 투표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투표는 못했는데 그래서 기억이 나요. 총선을 하는데 사람들이 좀 뭐랄까 시큰둥했어요. 왜냐하면 공화당이 다 이길 것 같았으니까. 그 선거제도 자체가 지역구 선거에서는 하나씩 나눠 먹고 그다음에 전국구
지금 그땐 비례대표라고 안 하고 이제 그 전국구 제도가 없어지고 유신 정우회가 독식을 하는데 그거는 다 박정희가 갖고 가는 거여서 박정희가 한 3분의 2쯤을 늘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선에 이제 뭐 좀 아마 역대 대한민국 총선 중에서 제일 재미가 없는 총선처럼,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제일 공명선거랄까 관건이 덜 개입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마나 자기네가 이긴다고 이제 했는데, 그래서 나타났는지 모르지만 이변이 벌어졌습니다. 선거 막바지에는 우열이 부각됐는데 이게 73석을 뽑는 거, 3개 선거구에서 2명씩 해서 146명을 뽑는데, 공화당이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당선되고 신민당은 이제 뭐 그러니까 좀 한 73석 중에서 50석 정도 당선되는 그런 구도라고들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투표함을 까보니까 신민당이 득표를 해서 공화당을 앞질러 버렸습니다. 저긴 신민당이 34, 공화당이 32라고 나왔는데 2% 차이 난 걸로 했는데 2%좀 좁혀져서 1.1% 차이가 났는데 어쨌거나 신민당이 앞섰어요. 이건 이변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그때 신민당이 잘하고 있었냐? 아니요, 되게 못하고 있었어요. 이철승, 뭐 지금은 죽었지만 이철승의 중도통합론 뭐해서 제일 야당 같지 않은 야당이었던 시절. 그때 오죽하면은 야당 내 비주류들이 어떤 모임을 만들었냐면 야투란 걸 만들었는데, 야당성 회복 투쟁 동지회예요. 야당이 야당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야당성을 회복하자, 이제 이런 그 모임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신민당이 공화당을 1.1% 이기는 이변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변이 벌어졌는데, 이 박근혜도 총선에서 이변이 벌어졌죠. 근데 박근혜는 어떻게 했냐면 총선 참패하고 한 달 만에 청와대 비서실장 하나 갈았습니다. 비서실장 하나 갈아놓고서 우병우 갖고 버틸려다가 이제 와르르 무너져 버렸죠. 박정희는 박근혜보다는 그래도 박정희는 사실은 명민한 사람이었죠. 아주 굉장히 명민한 사람인데, 박정희도 나이가 들면서 이제 총기가 흐려지고 하여튼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박정희는 그래도 이게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11개부 장관을 갈았습니다. 장관 가는 게 훨씬 쉬웠죠, 그때. 그리고 또 이제 민심을 달래느라고 사면도 하고. 그런데 11개부 장관을 갈았지만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건, 이 장관 간 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잠깐만요, 여기 마우스가 한번, 예. 여기 김정년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실장을 갈았어요. 왜 갈았냐? 그 비서실장을 간 이유는, 이분이 비서실장인데 10년 동안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박정희 신임도 두터웠고 영향력이 상당히 강했는데 경제 분야를 책임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불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갈아서 주일대사로 내보내고, 이제 김계원이라고 12.6 사건 때 많이 등장한 사람이죠. 그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앉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더니 이 차지철 경호실장이죠. 차지철이 김정념이 비서실장을 할 때는 김정념을 함부로 타고 넘지를 못했는데, 왜냐하면 청와대에도 김정념이 오래 있었고 박정희의 신도 두터웠고 그런데 김계원이가 들어오니까 김계원이를 얕잡아보고, 김계원이는 직함은 화려해요. 육군참모총장의 중앙정보부장을 지냈으니까 대한민국에서 무시무시한 죄는 다 했었지만, 이 사람이 재밌는 게 뭐냐면 박정희가 A급 육군참모총장 안 시키는 겁니다. 그놈이 뭐 할지 몰라서. 그래서 김계원이는 얌전한 박정희의 술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비서실장을 시키는데, 그 전에 뭘 하고 있었냐면 대만 대사, 자유중국 대사로 나가서 8년인가 9년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렇게 오래 있었으니까 아버지 중앙정보부장을 했다 하더라도 국내 사정이 어둡잖아요. 그래서 내가 국내 사정이 어두운데 어떻게 비서실장을 맡겠냐 그랬더니 박정희가 명언을 임자는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임자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사실은 비서실장이 알아서 다 하고 대통령은 가만히 있다가 중요한 사항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이게 필요한 건데, 이게 거꾸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비서실장이 그냥 가만히 있는 그 비서실장이니까 차지철이가 기어오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12.6 사건이 일어나는 중요한 구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 구도의 발단은 그 총선이에요. 총선에서.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야당의 변화가 있어요. 야당의 변화가 있으면서 김영삼이 사도총재에 당선이 되는 겁니다. 김영삼은 유신 초기에 총재를 했어요. 선명야당의 깃발을 내걸고 총재를 했는데 언제 물러나게 되냐면 75년에 이제 한국의 민주화운동이 막 고색이 일어나는데 하필이면 그때 월남이 통일됩니다. 남부 월남 정권이 무너지니까 공산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그 당시에 남쪽에는 그 민주화운동이 얼어붙었죠. 그리고 이제 박정희가 반공공세를 펴고 그럴 때 어영부영 하다가 그냥 박정희한테 휩쓸려 버려서 깨갱해버리니까 선명야당 제대로 민주투쟁 제대로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했어 보니까 아마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그리고 김영삼을 뽑았던 신민당원들도 에이씨 하고 이제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번 그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그것도 유명한 전당대회죠. 그 용팔이 강목 들고 나오는 그 용팔이가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 강목 전당대회 끝에 이철승이한테 져요. 그래서 이철승이가 되고 난 다음에 이철승의 야당은 무슨 놈의 야당이 정권을 획득하겠다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놈의 야당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길들여진 야당으로 있었는데 그걸 보다 못해서 이제 사람들이 야당 내에서 다시 바람이 일었고 김영삼이가 내가 이번에 하면은 진짜 제대로 한번 잘 해볼게. 그래서 김영삼을 총재로 뽑아줬습니다. 이게 79년 5월 달이에요. 그리고 김영삼이가 총재가 됐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 바로 YH 사건입니다. 가발 공장 여성 노동자들이에요. 지금은 한국 경제가 굉장히 번창했지만 7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이때가 우리나라가 포니 자동차를 처음 만들어서 현대가 자동차 수출을 시작할 때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최고의 수출품이 가발이었습니다. 그때는요 신문에 돈 많이 번 사람들 1등부터 10등까지 세금 많이 낸 사람들 명단이 쫙 실리는데 어느 해인가는 1등부터 10등까지 해서 5명인가 6명이 가발업자예요. 그 정도로 가발이 이제 호황이었던 시절인데 가발업체 중에서 대표적인 가발업체에 YH 무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YH 상사 거기에 이제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어요. 그랬더니 사장이 야 이 골치 아파 하더니 공장이 여러 개 있었는데 노동조합 만들어진 그쪽 공장만 고사시키고 물량을 안 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생산해서 이 수출했는데 대금을 이쪽에 입금을 안 시키고 그래서 이제 이 여성 노동자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버티다가 파업을 시작했는데 파업을 했더니 공장에 단전 단수를 해버렸어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원했던 게 아닌데 할 수 없이 단식 투쟁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뭐 물도 이제 뭐 지금처럼 생수가 있었던 시절도 아니니까 뭐 어디 옆집에서 양동이로 떠다가 그 간신히 목만 죽이고 그 한여름에 이제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가 이거 더 이상 못 버틴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바깥에 나가서 세게 우리의 주장을 호소하고 뭐 다 잡혀가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자. 그래갖고 이제 국리를 한 끝에 어디 가서 우리 사연을 하소연할까. 뭐 이 얘기는 나중에 YH나 뭐 70년대 여성노동 운동을 할 때 자세히 하기도 하고요. 오늘은 부망쟁이니까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가 신민당사에 가자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여당 당사 가면은 바로 잡혀갈 거고, 미국 대사관 가자는 의견이 제일 셌는데 들어가지도 못할 거고, 여당 당사, 공화당 당사는 들어갈 수는 있는데 들어가자마자 잡혀갈 건데, 야당 당사는 그래도 우리 얘기 들어주지 않을까? 이철승이가 당수도 있었으면 못 갔을 거예요. 근데 김영삼이가 당수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가서 부벼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간 거예요. 우리를 나가려면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이렇게 이제 하소연을 했잖아요. 하소연을 하니까 김영삼 총재가 딱 와갖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나가라고 안 합니다. 그리고 야당 당사에는 경찰 못 들어옵니다. 여기 여러분 계시면서 충분히 할 말씀 다 하고 우리가 기자 불러줄 거고, 그 다음에 국회 열리면 국회에 가서도 여러분 의사를 전달하겠습니다. 왜 폼나게 아주 그 얘기를 잘 해서, 이 여성 노동자들이 아주 좋아하고 박수치고 그랬어요. 배고파 못 살겠다 먹을 것을 달라 하니까, 여기 보세요. 짜장면 시켜줬잖아요. 근데 짜장면을 시켜줬는데,
안 먹더래요. 못 먹더래. 그래서 왜 안 먹냐? 배고프다고 아우성을 치더니. 그랬더니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은 우리가 파업을 하던 사람이 400명인데 시민당사에 이렇게 딱 정책을 해보니까 200명 정도밖에 못 들어가서 200명만 오고 나이 순으로 끊었대요. 잡혀갈 수 있으니까. 언니들 200명이고 동생들 200명은 공장에 남아있는데 걔네들은 밥 굶고 있어. 그래서 시민당에서 알았어. 없는 살림이지만 거기도 짜장면 200그릇 보내줄게. 그래서 그거 보내주는 거 보고서 그제서야 먹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그래서 농성이 시작됐는데 야당 당사에는 아무도 못 들어온다고 했지만 이렇게 야당 당사를 쳐들어서 김영삼 총재가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김영삼 총재가 김대중 대통령하고 비교해 보면은 어록이 좀 빈약해요. 이 말주변이 그렇게 좋은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명언을 남긴 게 몇 개 있죠.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게 79년 요 무렵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당대회 때부터 해서 이때 이제 또 많이 쓰고 있고. 김영삼이니까 이렇게 이 정도로 끌고 갔죠. 다른 아까 여기 있었던 저 야당 의원들 있잖아요. 여기 이제 그 당시에 대변인이 누구였나? 하여튼 대변인은 비서가 얼굴을 못 알아봤대요. 하도 조 터지고 코뼈 부러지고 그래서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 대변인하고 여기 하고 있는데 몇 번을 지나쳐갔다는 거. 그 정도로 이제 피떡이 되도록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 끌려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여성 노동자들이 맨발로 끌려 나오죠. 맨발로 끌려 나와서 이게 이제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 사진이 참 가슴 아픈 사진이에요. YH 여성 노동자들이 끌려간 자리에 200켤레의 신발이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다들 그러니까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저렇게 들려갔는데 우리 이번에 기억나세요? 이 신발. 요 신발을 살려면 이 200켤레 다 합쳐도 못 살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신발 한 짝이 벗겨졌는데, 박정희의 몰락과 박근혜의 몰락 사이에 이렇게 또 신발이 있었다는 게, 이게 참 우연한 일이지만, 역사에서 이렇게, 이런 게 반복이 돼요. 그날 이 잡혀간 여성 노동자들. 근데 이 김경숙이라는 22살 먹은 여공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런 빈소를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시집병원에 이게 빈소 제대로 차지하지도 못한 거고 복도 아니에요. 복도에 이렇게 선반 비슷한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빈소, 이게 시집병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데 그래도 기본 경비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본 경비도 내지 못하는 행렬병자들 모시는 데다가 처음에 모셨어요. 이 아저씨는 먼 친척이래. 가족은 올라오지도 못했고, 기부를 받고. 사실은 이런 사건이 터지면은 동료 노동자들이 지켜줘야 하는데, 동료 노동자들은 다 이러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참, 이런 기막힌 빈소에, 빈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여성 노동자가 저보다 한 살 많았어요. 근데, 22살인데, YH 노조가 그 당시에 꽤 크고 유명한 노조였는데, 노조 조직부장이래요. 22살짜리가 무슨 노조 조직부장이야? 근데 8년차인가 9년차 노동자랍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그래도 이 언니는 나요. 동생 뒷바라지 하느라고 공장에 갔으니까. 그때는 오빠 뒷바라지 하고, 어린 여동생 공장 보내고 하던 시절이었죠. 그렇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1시간 안에 끝내려면 조금 이제 요건 통과하고. 자, 여기 이제, 그러더니 김영삼이 이제 얻어 터지니까 어때요? 세게 이제 저항을 할 거 아니에요. 항의도 하고 이제 하니까, 신민당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걸 했어요. 이것도 설명하려면 긴데, 아까 전당대회 했다고 했잖아요. 전당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무자격 대의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무자격이냐? 박정희한테 세게 붙었다가 감옥 갔다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선거권이 박탈당하는데 그 당시에 법률로는 정당원이 되려면 피선거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야, 쟤 피선거권 없으니까 당원 아니야. 당원 아닌데 어떻게 대의원이 돼? 하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아니 그 사람이 무슨 사기를 쳤어. 그다음에 돈을 훔쳤어. 강도짓을 했어. 사람을 죽이기를 했어. 박정희 비판하다가 감옥 갔다 온 건데. 그건 당연히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주투사인데 왜 당원 자격이 없다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 사람이 3명인가 뭐 몇 명인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당락에 그때 표 차이가 얼마 안 났거든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서 신민당 총재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황당한 일이죠. 그래서 누굽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의 정우택이 아버지 정갑 의원이 이제 총재 권한대행이 되고 그 권한대행은 저쪽에서 시켜준 거죠. 그러니까 야당에서 인정 안 하는 권한대행이 되고 하여튼 김영삼은 이렇게 이제 총재에서 떨려나서 김영삼 의원이 됐는데 그 당시 국회에서 최다선입니다. 그리고 야당 총재예요. 직무가 정지되긴 했지만 야당 총재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잘라버렸어요. 국회에서 제명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망조가 든다는 게 이런 거죠. 박근혜 말기에 망조 든 것처럼. 그래서 이제 김영삼 의원도 참 그 비통한 눈물을 흘리고. 이거 별거 아니에요. 김대중 만날 용의가 있다. 야당 총재로서, 김일성 만날 용의가 있다. 라고 했다가 이제 잘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야당이 거기에 항의해서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습니다. 사표를 내겠다 했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총사퇴서를 냈거든요. 총사퇴서. 그랬더니 선별수리를 검토한다. 선별수리라는 게 뭐냐면은 야당 의원 중에서 제일 골치 아프게 떠드는 몇 놈만 골라서 사표 수리해버린다. 그러니까 저 사퇴서는 건 뭡니까? 항의에 뜻으로 낸 거지 진짜로 사퇴하겠다는 거는 아니겠죠. 그런데 야 잘됐다. 너희들은 나가. 나머지는 사표 돌려주고. 그러니까 국회를 더 지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 이게 10월 16일이에요. 10월 16일이 무슨 날입니까? 바로 부마항쟁이 이날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부마항쟁이 벌어져요. 근데 부마항쟁, 여기까지 이제, 이 부마항쟁, 이런 분위기 속에서 벌어지는데 이게 유신 쪽의 상황이었다면 또 한편에서는 이 부마항쟁이 부산대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박정권의 상황이 이랬다면 그리고 중앙정계의 상황이 이랬다면 이제는 부산 내 학생운동권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